인생은 전설 채널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 이야기 바로 시작합니다. 저는 서울 외곽 오래된 5층짜리 아파트에 사는 나경은입니다. 이 집 302호에서 남편과 딸 하은이와 함께 살고 있어요. 결혼한 지 13해쯤 되었고 제 나이는 40입니다. 바닥에 금이 간 타일이나 비 오는 날 유독 눅눅한 벽지, 그 모든 것들이 삶을 닮았다고 생각한 적 있어요. 조금씩 스며드는 것들로 우리는 변해가고 있다는 걸 어른이 되면서 알게 되었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그렇게 스스로를 바닥에 깔린 곰팡이처럼 조용히 살아간다고 믿고 있었던 거예요. 단지 그 이름을 다시 듣기 전까지는요. 며칠 전 딸아이가 책가방을 벗어놓으며 무심하게 말했어요. 엄마, 우리 담임 선생님 이름 윤진욱이야. 어디서 들어본 적 없어. 그 순간 저는 다 마신 커피잔을 부엌 싱크대에 내려놓다 멈췄습니다. 손끝이 약간 떨렸고 유리 표면에 남은 열기가 왜 그토록 낯설게 느껴졌는지 모르겠어요. 윤진욱, 글쎄 잘 모르겠네. 흔한 이름 아니야? 그렇게 대답했지만 마음 한쪽이 아주 오래된 서랍 하나를 조심스럽게 열고 있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아니, 열어버린 거였지요. 이미요. 며칠 후 학부모 상담일이었고 저는 교무실에 들어섰습니다. 문을 밀자마자 맞은편에서 책상에 앉아 무언가를 적고 있는 남자가 보였어요. 잿빛 셔츠에 검은 머리, 약간 굽은 어깨. 이상하게 낯설지 않은 실루엣이었어요. 그는 고개를 들었고 저를 보았습니다. 눈이 마주친 그 순간 온몸에서 무언가 꺼내지는 느낌이 들었어요. 숨이 반 박자 늦게 들이켜졌고 심장이 잠시 멈춘 것 같았지요. 어머님 상담 오셨죠? 여기 앉으세요. 그는 이름을 부르지 않았고 저도 그를 부르지 않았어요. 네, 감사합니다. 우리는 마치 서로를 모르는 사람처럼 행동했어요. 꼭 처음 보는 얼굴처럼요. 하지만 눈빛은 그 어떤 말보다 솔직했어요. 말하지 않는 방식으로 우리는 너무 많은 걸 말하고 있었던 겁니다. 상담 내용은 별다를 게 없었어요. 하은이는 수업에 잘 참여하고 조용하고 또 예의가 바르다고 했어요. 진욱, 아니, 그 사람은 제게 시선을 고정한 채로 말을 이어갔고 저 역시 그 시선을 피해내지 못했습니다. 이상했어요. 무슨 말이 그렇게 조심스러웠을까요? 아니면 우린 둘 다 이 순간이 이미 너무 늦었다는 걸 알고 있었던 걸까요? 상담이 끝나고 자리를 일어설 때까지도 우리는 서로 이름 한 번 부르지 않았습니다. 참 이상하죠. 예전엔 그 이름을 하루에도 수십 번 불렀던 사이였는데요. 집으로 돌아온 건 오후 3시 무렵이었습니다. 아이는 아직 학교에 있었고 남편은 늘 그렇듯 연락 한 통 없었어요. 저는 현관문을 닫고 그대로 싱크대 앞에 섰어요. 그리고 손목에서 반지를 뺐습니다. 결혼 이후 단 한 번도 뺀 적 없던 그 간지를 아무런 망설임 없이 빼냈습니다. 싱크대에 물을 틀었고 찬물이 손등을 타고 천천히 흘러내렸어요. 손을 담그고 가만히 있었습니다. 그 물속에서만 마음이 덜 떨릴 것 같았거든요. 괜찮아. 그 사람도 그냥 어른이 된 거야. 나도 그렇고. 그렇게 되뇌었지만 물속에서 꼼짝 않고 있는 손끝은 저를 배신하고 있었어요. 기억은 몸에서 먼저 반응하는 법이니까요. 그날 밤 저는 반지를 다시 끼지 않았습니다. 이유는 말하지 않았고 누구도 묻지 않았어요. 다만 거울 앞에 섰을 때 제 얼굴이 조금 낯설게 보였던 건 분명했어요. 뭔가 시작되고 있다는 걸 나는 어렴풋이 감지하고 있었습니다. 아주 오래전에 끝난 줄 알았던 것이 천천히 다시 숨을 쉬고 있다는 것도요. 아침 식탁에 앉아 있으면 온 세상이 정지해 있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어요. 아무도 말하지 않고 젓가락 소리만 들리는 그 정적 속에서 저는 종종 제 존재가 투명해지는 기분을 느낍니다. 오늘도 남편은 신문을 넘기며 밥을 먹고 있었어요. 어제와 같은 반찬, 같은 그릇, 같은 무표정. 하은이는 말없이 국을 떠먹다 말고 저를 한번 쳐다보았지요. 아빠, 오늘도 늦어요? 응, 회의가 있어서. 엄마, 담임 선생님하고 내가 닮은 것 같다고 애들이 그랬어. 그 말에 젓가락이 멈췄습니다. 눈이 맞은 건 단 몇 초였지만 하은은 다시 고개를 숙였고 남편은 신문을 넘겼어요. 아무 일도 없던 듯 말입니다. 정말 아무 일도 아니었을까요?
그날 오후 하은이 학교에 간 뒤 저는 오래 방치해뒀던 메일함을 열어보았어요. 광고 메일과 뉴스레터 사이 낯선 주소 하나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발신자는 윤진욱. 저는 무의식 중에 그 이름을 누르며 숨을 한 번 참았습니다. 메일은 짧았어요. 그날 이후 시간 멈춘 느낌입니다. 잘 지내시나요? 딱 그 한 줄이었는데 마치 수백 줄의 문장을 읽은 것처럼 마음이 복잡해졌습니다. 그날이라니, 그는 정확히 어떤 날을 말하고 있는 걸까요? 우리가 마지막으로 헤어지던 날, 아니면 교무실에서 다시 마주한 그날. 저는 키보드를 두드리다 멈췄고 결국 답장은 쓰지 못했습니다. 잘 지냅니다. 그냥 그래요. 그 말이 너무 거짓 같았거든요. 저는 지금 어떤 이름도 붙일 수 없는 감정 속에서 떠다니고 있었어요. 사랑이라기엔 무겁고 미련이라기엔 너무 생생한 감정. 아니, 그런 걸 떠올릴 자격도 없다고 느끼는 순간이 더 많았지요. 남편은 그날도 늦게 들어왔어요. 양복 바지의 주름이 그대로 잡힌 채로 소파에 앉아 리모컨을 돌렸습니다. 밥 먹을래요? 됐어. 대충 먹고 왔어. 대답은 짧았고 눈은 여전히 TV 화면을 향해 있었어요.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싱크대 쪽으로 돌아섰습니다. 반찬 뚜껑을 덮으며 문득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 사람은 나를 한 번도 궁금해하지 않았구나. 나경이라는 여자를 아내라는 껍데기 말고 진짜 나를 말이에요. 하은의 방문은 닫혀 있었고 저는 거실 불을 끄고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휴대폰을 다시 들여다봤어요. 받은 편지함에는 여전히 그 한 줄짜리 메일만 남아 있었습니다. 삭제하지도 답장하지도 못한 채. 시간이 멈춘 건 나도 같아요. 하지만 당신 탓만은 아니에요. 그 말을 하고 싶었지만 손가락은 움직이지 않았어요. 정말 그랬을까요? 아니면 그냥 내 감정에 핑계를 대고 싶은 걸까요? 불 꺼진 방 안, 저는 반지를 끼지 않은 손으로 이불을 당겼습니다. 손가락은 왠지 허전했고 허전함이 곧 죄책감으로 이어졌어요. 누군가를 다시 생각하는 것만으로도 죄가 되는 기분이었지만 이상하게도 숨이 쉬어지는 것만은 사실이었어요. 감정에 이름을 붙이지 않으면 덜 무서운 줄 알았거든요. 하지만 그건 착각이었어요. 이름이 없다는 건 언젠가 감당할 수 없을 만큼 커질 수 있다는 뜻이니까요. 진욱에게 답장을 보낸 건 아마 오후 4시가 조금 넘었을 때였어요. 어디에요? 딱 그 한 줄이었고 보내기까지 손가락이 3번쯤 멈췄습니다. 메시지를 누른 뒤에도 화면을 한참 바라봤어요. 그가 보낸 메일을 계속 떠올리며요. 그날 이후 시간 멈춘 느낌입니다. 그 문장은 짧았지만 나를 통째로 붙잡아 버렸어요. 말하지 않던 시간이 다 무너지는 소리가 들릴 만큼요. 몇 분 뒤 진욱은 주소만 보냈습니다. 말은 없었습니다. 구체적인 약속도 시간도 표정도 없이 오직 그 장소만. 구도심 한복판, 오래된 시내 여관. 하은이 하교할 시간 전에 다녀올 수 있겠다는 계산이 너무 빠르게 머릿속에서 끝났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충동이 아니라 선택이었습니다. 아주 의식적인. 여관 앞에 도착했을 땐 이미 마음은 무너진 뒤였어요. 간판은 오래됐고 붉은 조명은 밝지 않았습니다. 간단한 번호키를 누르고 들어서자 좁은 복도가 나왔고 양쪽으로 방이 쭉 늘어서 있었어요. 문 앞에 섰을 때 문득 내 심장 소리가 너무 크게 들려 당황했지요. 손등을 재킷 안으로 넣어 가슴을 눌러봤어요. 무의미한 동작이었지만 그게 유일한 방어처럼 느껴졌습니다. 문은 열려 있었습니다. 말 그대로 살짝. 고개를 들이밀자 진욱이 안쪽에 서 있었어요. 창문은 닫혀 있었고 조명은 낮았습니다. 텔레비전도 음악도 없었습니다. 조용했고 그 침묵이 우리를 완전히 둘러쌌어요. 저는 말없이 들어갔습니다. 구두 소리가 매트에 꺼지듯 사라졌고 문의 자석이 딸칵 닫히는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렸습니다. 그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고 저도 그러지 않았어요. 그의 앞에 섰을 때 순간 모든 것이 정지된 것처럼 느껴졌어요. 옷깃이 스칠 만큼 가까운 거리였고 저는 단숨에 그의 체온을 느꼈습니다. 숨결이 얼굴에 닿았고 그제야 제가 얼마나 떨고 있었는지 알게 됐어요. 입술이 먼저 닿은 건 분명 저였어요. 아주 천천히 망설이면서 그는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한 발 다가섰고
두 번째 입맞춤은 더 길고 뜨거웠어요. 입술 끝이 젖었고 그의 손이 제 허리선을 천천히 짚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들었고 눈을 감았으며 이마가 그의 어깨에 잠시 기대졌어요. 숨소리가 가까워졌습니다. 말이 아니라 숨으로 서로를 알아가는 시간이었어요. 그의 손이 등선을 따라 올라오고 저는 재킷을 벗으며 천천히 그의 가슴께를 짚었습니다. 목선에서 올라오는 열이 눈꺼풀까지 던졌고 심장은 지금껏 기억하지 못했던 방식으로 움직이고 있었어요. 방 안 공기는 흐르지 않았고 그 탓에 우리의 체온만이 온기를 만들고 있었지요. 나는 그를 밀지도 더 끌어안지도 않았어요. 그저 무너졌습니다. 그의 손이 팔을 타고 내려왔고 손목을 감싸 쥘 때 저도 입술을 다시 한번 닿게 했어요. 세 번째 입맞춤은 짧았지만 깊었고 그가 내 귀 옆을 천천히 지나칠 땐 세상이 멈춘 것 같았어요. 귓바퀴를 스치며 내려오는 숨소리가 너무 조용해서 온몸이 그 소리만 기억했어요. 나는 결국 벽에 등을 기댄 채로 숨을 헐떡였어요. 너무 많은 게 밀려왔고 그 무엇도 정확히 말로 표현할 수 없었거든요. 그가 내 손끝을 잡은 채 무너지지 않도록 붙잡아주지 않았다면 나는 주저앉았을지도 몰라요. 입술이 붉어졌고 눈이 뜨거웠고 손은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그 순간까지도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는 게 이상했지요. 우리는 모든 걸 말했으면서도 한마디도 내뱉지 않았어요. 저는 마지막으로 고개를 숙였고 그를 보지 않은 채로 말했습니다. 실수예요. 그냥 오늘만 바보였어요. 그 말은 방 안 공기를 찢을 만큼 조용하게 퍼졌고 말한 뒤에 저는 그대로 문을 향해 걸어갔습니다. 진욱은 붙잡지 않았고 저도 돌아보지 않았어요. 그게 우리가 할 수 있는 유일한 존중 같았거든요. 현관문을 여는 순간 바깥 공기가 쏟아져 들어왔어요. 차가웠고 그래서 저는 그제야 숨을 깊게 쉬었지요. 여관에 나서는 발걸음은 분명해야 했지만 마음은 너무 많이 남겨져 있었어요. 그날 저는 처음으로 온몸으로 거짓말을 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저 자신에게 한 번도 해본 적 없는 거짓말을 했어요. 오래된 친구를 잠깐 만났어. 근처까지 온 김에 남편은 별 관심 없는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고 다시 TV 쪽으로 시선을 돌렸습니다. 그 순간 저는 이상하게 안도하면서도 더 깊은 두려움을 느꼈어요. 그가 의심하지 않는다는 사실이 오히려 저를 당황하게 만들었거든요. 왜냐면 그 거짓말은 너무 쉽게 입에서 나왔고 너무 자연스럽게 귀를 통과했으니까요. 그렇게 쉽게 들키지 않는 거짓말이라면 앞으로 더 많은 것들도 감춰질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서였지요. 저는 괜히 숟가락을 2번쯤 들었다 놨고 국을 식히며 아무 맛도 느끼지 못했습니다. 손끝이 괜히 미세하게 떨렸고 무릎에 올려둔 천이 자꾸 미끄러졌어요. 거짓말이 몸의 균형을 바꿔놓은 것 같았습니다. 하은이는 밥을 다 먹고 나서 물을 마시며 무심하게 말했어요. 엄마, 그날 교무실에서 선생님이 엄마 계속 쳐다봤어. 저는 순간 숟가락을 멈췄고 아이가 무슨 눈으로 그런 말을 하고 있는지 쳐다봤어요. 하지만 하은은 그저 물컵을 내려놓고 휴지로 입을 닦았을 뿐이었습니다. 진짜야. 내가 그거 보고 좀 이상하다 싶었어. 그 말투가 의심이 아니라 관찰처럼 느껴져서 더 당황스러웠어요. 저는 무슨 말로 그 감정을 덮어야 할지 몰랐습니다. 에이, 그냥 그날 선생님이 피곤했겠지. 그 말이 나오는 순간 스스로도 놀랐어요. 또 거짓말이었고 또 방어였거든요. 아이 앞에서조차 나는 점점 모르는 얼굴이 되어가고 있었어요. 밤에 세수를 하다가 거울을 보았습니다. 거울 속의 얼굴은 분명 제 얼굴이었는데 표정은 낯설었습니다. 이마는 살짝 구겨져 있었고 입술은 굳게 다물려 있었어요. 눈동자는 무언가를 감추고 있는 것처럼 깊고 어두웠지요. 예전엔 저 표정을 몰랐습니다. 아니, 만들 수조차 없었어요. 거짓말을 반복하면 사람이 새로운 얼굴을 갖게 되는 걸까요? 저는 수건으로 얼굴을 닦다 말고 다시 고개를 들었고 거울 속 저를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한참을 그러고 있다가 결국 아주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넌 지금 누구야? 그 목소리가 낯설 만큼 낮고 무거웠어요. 진욱의 손이 닿았던 등, 그가 스쳤던 팔, 그날 여관의 공기, 그 모든 감각들이 피부 안쪽에서 천천히 꿈틀거리고 있었지요. 그게 죄책감인지 욕망인지
아니면 단순한 반동인지 저도 알 수 없었어요. 다만 이 얼굴은 분명히 어제의 나와는 다르다는 것만 분명했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거울을 잘 보지 않게 됐습니다. 화장을 할 때도 눈동자보다 입술선만 봤고 립스틱이 번지면 그냥 지워버렸습니다. 거울은 모든 걸 알고 있다는 듯 너무 많은 걸 비추고 있었어요. 표정은 바뀌었고 시선은 흔들렸으며 나경이라는 이름이 스스로에게도 낯설어지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 변화는 생각보다 훨씬 더 조용하고 빨랐습니다. 그날 오후 진욱은 말을 아낀 채 메시지 하나를 보냈습니다. 오늘 괜찮아요? 짧았고 조용했지만 그 문장은 예상보다 깊숙이 들어왔습니다. 나경은 한참을 망설이다가 단 하나의 말로 답했습니다. 몇 시쯤? 대답은 말이 아니라 주소였고 그 주소가 가리키는 장소는 지난번과 같은 시내의 오래된 여관이었습니다. 코트 주머니에 휴대폰을 넣은 채 나경은 침착하게 준비했고 아이 하은이 하교하기 전까지는 돌아올 수 있다는 계산 아래 움직였습니다. 충동이라기엔 너무 계산적이고 후회하기엔 이미 너무 조용한 선택이었습니다. 여관은 변한 게 없었습니다. 간판은 여전히 흐릿했고 로비의 공기는 오래된 먼지 냄새와 함께 눌려 있었습니다. 엘리베이터는 없었고 나경은 3층까지 천천히 계단을 올랐습니다. 복도는 조용했고 양옆 방마다 침묵이 쌓여 있었습니다. 진욱이 문을 반쯤 열어놓고 기다리고 있었고 그녀는 아무 말 없이 그 앞에 섰습니다. 말이 없다는 건 때로는 감정보다 더 많은 걸 말해주는 법이지요. 그들은 서로의 얼굴을 마주보았고 그 짧은 시선 안에 지난 수년의 침묵이 겹쳐 있었습니다. 방 안은 조용했습니다. 커튼은 닫혀 있었고 조명은 낮았으며 창문은 닫힌 채 공기만 정체되어 있었습니다. 그 안으로 나경이 먼저 걸어 들어갔고 진욱이 문을 닫았습니다. 문이 닫히는 소리가 이상하게 크게 들렸고 그 순간부터 방 안의 공기 밀도가 바뀐 것 같았습니다. 코트를 벗어 의자에 걸고 그가 셔츠에 소매를 걷는 소리를 들으며 나경은 천천히 숨을 골랐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으면서도 두 사람은 동시에 같은 방향으로 움직였고 같은 선택을 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의 손이 먼저 닿은 건 그녀의 손목이었습니다. 말없이 손끝을 짚고 손바닥을 감싸며 천천히 어깨선으로 올라왔습니다. 나경은 숨을 들이마셨고 그의 숨결이 가까워졌습니다. 그제야 입술이 닿았고 첫 키스는 망설임과 함께였으며 둘째는 훨씬 천천히 길게 이어졌습니다. 그의 손이 그녀의 허리로 이동하고 나경은 셔츠 단추를 천천히 풀었습니다. 옷이 바닥에 닿는 소리는 낮았고 그 사이로 숨소리와 체온만이 서로를 채우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침대에 눕지 않았고 서로의 움직임을 천천히 따라가며 체온만으로 말하고 있었습니다. 나경은 그의 등 위에 손을 얹었고 진욱은 그녀의 허리를 강하게 끌어안았습니다. 눈을 감고 입술을 더 깊이 맞닿게 할 때마다 시간이 멈춘 듯 천천히 흘렀습니다. 그들이 섞인 그 방 안에서 벽과 시트와 불빛은 모두 배경에 불과했고 오직 감각과 감정만이 선명하게 살아있었지요. 옷이 벗겨지고 살이 닿고 호흡이 섞이는 순간에도 그들은 끝내 한마디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말은 필요 없었습니다. 지금 이 시간이 말보다 더 많은 걸 설명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모든 것이 끝났을 때 나경은 침대 가장자리에 앉아 등을 돌렸고 진욱은 천천히 옷을 주워 입었습니다. 긴 침묵 속에서 그녀는 손등으로 입술을 문질렀고 눈을 감은 채 중얼거렸습니다. 이건 사랑 아니에요. 그냥 오래된 감정이에요. 그 말은 조용했지만 방 안 전체에 울렸고 진욱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그녀를 한참 바라보다가 조용히 시선을 내렸습니다. 나경은 코트를 다시 입고 문 앞에 섰습니다. 문고리를 쥐고 마지막으로 숨을 들이마신 그녀는 결국 고개를 돌리지 않고 조용히 방을 나섰습니다. 그날 이후 무언가가 달라졌다는 걸 가장 먼저 알아챈 사람은 남편이었다. 평소처럼 저녁 식사를 마치고 그는 물컵을 씻던 나경의 뒷모습을 보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요즘 표정이 좀 달라졌다. 그의 말투는 평소와 다름없었지만 그 안에 담긴 무언의 낌새가 나경을 순간 얼어붙게 만들었습니다. 설마 들켰을까? 아니면 정말 표정이라는 게 그토록 쉽게 바뀌는 걸까? 그녀는 괜히 웃어 보이며 물을 조금 더 길게 틀었고
얼굴에 묻은 물기를 손으로 쓸어내렸습니다. 요즘 잠을 좀 설쳐서 그래요. 괜히 예민해졌나 봐요. 말은 자연스러웠지만 목소리 끝이 미세하게 떨렸고 남편은 아무 대꾸 없이 물수건을 챙겨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날 밤 나경은 혼자 거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불도 켜지 않았고 커튼도 닫지 않은 채 어둠 속에 몸을 묻고 있었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가로등 불빛만이 그녀의 옆 얼굴을 가만히 비추고 있었고 손에는 식은 커피가 들려 있었죠. 입술에 한 모금도 대지 못한 채로 몇 시간이 흐른 후에야 그녀는 천천히 컵을 내려놓았습니다. TV 화면엔 아무 영상도 없었지만 그녀는 그 앞에서 마치 무언가를 응시하듯 앉아 있었습니다. 생각은 너무 많았고 마음은 그보다 훨씬 무거웠지요. 그날 여관에서 나눈 감각들이 아직도 몸 안에 남아 있었고 잊혀지기엔 너무 생생했습니다. 진욱은 며칠이 지나 또다시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그가 보낸 문장은 여전히 짧았습니다. 우리 진짜 미친 짓 하는 걸까요? 그 말은 비난도 아니고 변명도 아니었습니다. 단지 함께 무너지고 있다는 확인이었고 나경은 그 확인이 더 아프게 다가왔습니다. 그녀는 답장을 쓰지 않았습니다. 아니, 쓰지 못했습니다. 어떤 말로도 이 상황을 정리할 수 없었고 감정은 이미 언어를 버티기엔 너무 앞서 있었으니까요. 그녀는 휴대폰을 침대 옆 서랍 안에 넣었고 다시는 울리지 않도록 무음 설정까지 했습니다. 그러나 무음 상태에서도 진동은 마음 깊은 곳에서 계속 울리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화장을 하던 나경은 무의식적으로 거울을 덮었습니다. 손등으로 거울을 밀어 덮개를 닫고 나서야 자신이 왜 그런 행동을 했는지 깨달았습니다. 거울 속 자신의 눈빛이 두려웠던 겁니다. 표정은 거짓말을 기억하고 있었고 눈동자는 감정을 숨기지 못하고 있었지요. 아무리 화장을 고치고 머리를 매만져도 그 눈빛 하나는 숨기기 어려웠습니다. 그녀는 다시 거울을 열지 않았습니다. 대신 작은 화장 거울을 뒤집어두고 집을 나섰습니다. 오늘도 같은 버스, 같은 정류장, 같은 걸음으로. 하지만 세상은 이미 어제와 다르게 느껴지고 있었습니다. 감정의 흔적은 언제나 표정보다 먼저 남고 표정은 결국 사람을 배신합니다. 그건 나경이 이제야 알게 된 사실이었습니다. 출장이라는 말은 나경이 먼저 꺼냈습니다. 하은이 아빠 출장 갔어요. 오늘 밤은 늦게 들어올 거예요. 그 문장은 짧았지만 그 안에는 긴 설명이 들어 있었습니다. 진욱은 장소만 보냈고 이번엔 여관이 아닌 호텔이었습니다. 시내 중심가 조명이 화려한 고층 호텔의 17층. 정해진 시간은 없었지만 나경은 오후 5시쯤에 도착했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가는 내내 그녀는 한 손으로 손목을 쓸어내렸고 다른 손으로는 작은 거울을 꺼내 입술에 립밤을 덧바르며 거울 속에 자신을 바라보았습니다. 속눈썹은 유난히 길었고 표정은 알 수 없는 긴장과 각오 사이를 떠돌고 있었습니다. 복도는 조용했고 카펫은 발소리를 삼켰습니다. 진욱이 문을 열었을 때 나경은 눈도 제대로 마주치지 않은 채 방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인사는 없었습니다. 방 안은 깔끔했고 조용했어요. 음악도 와인도 없었고 허튼 장식 하나 없이 비어 있었죠. 커튼은 닫혀 있었고 조명은 낮게 켜져 있었으며 탁자 위엔 생수병 2개와 종이컵만 놓여 있었습니다. 침대는 방의 중심에 있었고 그들은 말없이 소파에 앉아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그 눈빛은 길고 조용했으며 그 자체로 긴 대화를 대신했습니다. 몇 분간의 침묵 끝에 나경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그때 그 말 진심이었어요? 진욱은 고개를 돌리지 않고 그녀를 똑바로 바라보았습니다. 눈빛은 진중했고 말은 조심스러웠습니다. 그땐 널 지키고 싶었어. 나경은 숨을 가볍게 내쉬었습니다. 그 숨결은 고였고 입술은 떨렸으며 마음은 복잡하게 흔들렸습니다. 그 감정의 무게는 더 이상 말로 옮길 수 없었고 그들은 동시에 서로에게 손을 내밀었어요. 손끝이 닿는 순간 두 사람은 동시에 천천히 몸을 일으켰습니다. 침대 쪽으로 향하는 걸음은 조심스러웠고 그러나 단호했습니다. 말은 끝났고 이제 감정이 움직일 차례였습니다. 진욱이 그녀의 코트를 벗겼습니다. 나경은 조용히 셔츠의 단추를 풀었고 그의 손이 그녀의 허리선을 따라 조심스레 올라왔습니다. 입술이 먼저 닿았고 그 다음은
이마, 목선, 어깨였으며 허벅지로 전해지는 체온이 서로를 휘감았습니다. 침대 옆 조명이 낮게 흔들렸고 그 굴빛 아래서 피부는 더 선명하게 드러났습니다. 그녀는 고개를 들었고 그의 눈동자 안에서 잠시 자신을 확인했습니다. 그 짧은 확인 후 그녀는 눈을 감았고 그의 손이 그녀의 등 라인을 따라 천천히 내려갔습니다. 옷이 하나둘 떨어졌고 몸은 더 이상 방어하지 않았어요. 나경은 그의 품 안에서 천천히 허리를 눕혔고 진욱은 말없이 그녀를 감쌌죠. 숨소리가 가까워졌고 입술이 다시 겹쳐졌으며 손가락이 서로의 피부를 기억하듯 천천히 움직였습니다. 그의 손이 그녀의 허벅지를 따라 올라올 때 그녀는 눈을 감은 채 어깨를 움츠렸고 그 모든 반응은 거부가 아니라 기다림에 가까웠습니다. 그들은 서로를 더 깊이 끌어안았고 그의 입술이 그녀의 쇄골을 따라 내려올 땐 이미 말이 필요 없는 상태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 순간 시간은 분명히 멈춘 듯 흘렀고 나경은 자신이 지금 어떤 표정을 짓고 있는지조차 알 수 없었어요. 뺨이 달아올랐고 이마에 땀이 맺혔으며 그는 그녀의 다리를 조심스레 들어 침대 위에 올렸죠. 몸은 뒤엉켰고 손은 더 단단하게 엉켜졌으며 입술은 끊임없이 이어졌습니다. 그들의 무게가 침대에 눌리는 소리가 미세하게 울렸고 가슴이 부딪히는 소리, 숨이 멈추는 순간마다 방 안은 점점 더 좁아졌습니다. 그 밤의 호텔방은 그들에게 첫 번째가 아니었지만 가장 깊숙한 선을 넘는 순간이었습니다. 이는 과거의 기억을 현재로 불러온 행위였고 동시에 감정의 마지막 벼랑 끝에서 발을 내딛는 일이기도 했어요. 서로가 어디까지 허락할 수 있는지를 확인하는 자리였고 누군가를 사랑했다는 증거를 파괴하는 동시에 다시 세우는 시간이었습니다. 행위가 끝났을 때 나경은 그의 가슴 위에 머리를 얹고 있었습니다. 그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고 그녀 역시 조용했죠. 피부는 식어가고 있었지만 가슴 안쪽의 열기는 오히려 더 깊어지고 있었습니다. 말할 수 없었고 말하지 않아도 되는 감정이 그 자리에 있었고 그들 사이의 공기는 무거웠지만 이상하리만치 안정되어 있었습니다. 그녀는 천천히 몸을 일으켰고 손끝으로 그의 눈가를 쓸며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지켜주겠다는 그 말 늦었지만 오늘은 고마웠어요. 진욱은 그녀를 바라보다가 손을 뻗어 그녀의 손등을 감쌌습니다. 그 손길은 말보다 단단했고 체온은 여전히 남아 있었습니다. 밖은 어두웠고 커튼은 닫혀 있었으며 방 안에는 오직 침묵만이 깊게 내려앉아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식탁에 마주 앉은 하은은 유난히 말이 없었습니다. 식판 위로 스푼을 굴리며 멍하니 국을 바라보던 그녀가 문득 고개를 들었을 때 나경은 이미 딸의 눈빛이 평소와 다르다는 걸 직감했습니다. 엄마, 나 그 말 싫어. 무슨 말? 내가 선생님 닮았다는 말. 그거 진짜 듣기 싫어. 순간 나경은 수저를 내려놓으며 멍해졌습니다. 그 말이 단순한 투정인지 아니면 의심의 씨앗인지 알 수 없었지만 하은의 목소리는 분명하고 단단했습니다. 나경은 웃으려 했지만 입꼬리가 잘 올라가지 않았고 반사적으로 떨어진 포크를 주우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잠시 엎드린 그 순간 등줄기 아래로 식은 기운이 스며드는 듯했어요. 하은은 자리에서 일어나 가방을 챙기며 덧붙였습니다. 그날 교무실에서 선생님이 엄마 쳐다보는 거 나 봤어. 되게 오랫동안. 그 말에 나경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목울대가 단단히 잠긴 듯 입이 열리지 않았어요. 문 닫는 소리만이 덜컥 울렸고 혼자 남은 부엌에는 국물이 식는 소리만이 맴돌았습니다. 한편 진욱은 교실 칠판 앞에 서서 수업 준비를 하다 말고 창가 쪽에 앉은 하은과 눈이 마주쳤습니다. 짧은 순간이었지만 하은은 똑바로 그를 바라봤고 진욱은 본능적으로 시선을 돌렸습니다. 아이의 눈동자 안에는 또렷한 경계심과 이상한 고요가 섞여 있었고 진욱은 자신이 그 감정에서 무엇을 보고 있는지 이해하지 못한 채 다시 칠판을 향해 몸을 돌렸습니다. 그날 오후 나경은 딸의 방 앞에서 잠시 멈춰 섰습니다. 방문은 닫혀 있었고 안에서는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죠. 노크를 하려다 멈췄고 문을 열지도 못한 채 등을 돌렸어요. 딸의 말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고 그녀는 점점 불안해졌습니다. 무언가 들킨 것 같은 느낌 혹은
언젠가는 들킬 것이라는 예감. 그 두려움이 처음으로 진짜 현실처럼 느껴졌어요. 지금 당장 보면 안 될 이유 있어요? 나경이 그 말을 보낸 건 밤 9시가 넘은 시간이었습니다. 아이가 잠든 것을 확인한 뒤 거실로 나와 진욱에게 문자를 보냈고 화면을 내려다본 채 한참을 가만히 있었어요. 답장은 생각보다 빨랐습니다. 지금요. 여기 주소로 와요. 고속도로 근처 이름조차 기억되지 않는 작은 모텔이었습니다. 지도 앱으로 확인하며 운전하는 내내 손에 땀이 났고 도착했을 때 나경은 이미 자신이 돌이킬 수 없는 강을 건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죠. 방은 모텔답게 단추했고 불빛은 희미했어요. 커튼은 닫혀 있었고 공기는 눅눅하게 가라앉아 있었으며 진욱은 이미 침대 끝에 앉아 있었습니다. 나경은 문을 닫고 조용히 다가갔고 그들은 서로를 바라보며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긴장감도 환희도 아닌 그저 피곤한 감정의 무게가 방 안을 채우고 있었어요. 나경이 먼저 코트를 벗었고 진욱이 천천히 일어섰습니다. 그날의 입맞춤은 격렬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조용했고 아주 천천히 서로의 호흡을 맞춰갔죠. 손이 닿는 속도도 입술이 움직이는 리듬도 그 어떤 충동보다 섬세하고 낮았습니다. 진욱이 그녀의 목덜미에 이마를 기댔고 나경은 그의 등을 조심스럽게 감쌌어요. 그들은 잠시 멈췄고 그러곤 동시에 침대 위로 몸을 옮겼습니다. 옷을 벗는 동작조차 말이 없었으며 손끝이 셔츠 단추를 하나씩 풀었고 진욱의 손이 그녀의 등 뒤로 천천히 내려갔습니다. 서로의 허리를 감싸는 팔이 더욱 조여졌고 다리는 본능처럼 얽혀들었습니다. 나경의 이마는 그의 어깨에 닿았고 눈을 감은 채 그녀는 숨소리만으로 감정을 확인했어요. 그들은 소리 없이 무너졌고 침대 위의 모든 흔들림은 고요한 파동처럼 퍼져나갔습니다. 억눌렀던 감정이 육체로 쏟아졌고 그 순간만큼은 서로에게서 숨을 쉬고 있었어요. 행위가 끝나고도 나경은 한동안 눈을 감고 있었고 진욱은 그녀의 머리카락을 쓸어내리며 조용히 누워 있었죠. 말할 수 없는 말들만이 방 안을 채우고 있었습니다. 나경이 먼저 몸을 일으켰고 조용히 옷을 챙겨 입으며 돌아보지 않은 채 말했습니다. 오늘은 기억 안 해도 돼요. 그냥 오늘만. 그 말은 스스로를 향한 변명처럼 또는 그를 위한 마지막 배려처럼 남겨졌어요. 문이 닫히고 나서야 진욱은 혼자 남은 방에서 불을 끄지 않은 채 천장을 오래 바라보았습니다. 아침 식탁은 여전히 조용했어요. 반찬을 집는 소리, 수저가 그릇에 부비치는 소리, 그리고 그 틈을 비집고 나온 건 오랜만에 들리는 남편의 낮고 굳은 목소리였습니다. 요즘 당신 눈에 내가 안 보이더라. 말투는 차분했지만 그 안에 담긴 의미는 단호하고 확실했습니다. 나경은 젓가락을 멈췄고 고개를 돌려 남편을 바라보았죠. 그는 여전히 밥을 씹고 있었고 시선은 접시에 떨어져 있었으며 질문이 아니었기에 대답할 말도 없었습니다. 대신 그녀는 멍하니 앉아있는 하은을 바라보았어요. 딸의 눈동자에선 더 이상 아이답지 않은 침착함이 느껴졌고 나경은 이유를 설명할 수 없는 죄의식을 느끼며 입술을 다물었습니다. 식사가 끝나고 남편은 말없이 일어났어요. 정장 재킷을 챙기며 그녀를 다시 한번 봤고 그 눈빛은 오래된 피로와 날선 직감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무슨 일 있어도 아이 앞에서는 표정 숨겨. 그 말은 명령도 충고도 아니었어요. 그냥 무너지는 관계 속 마지막 도리처럼 들렸습니다. 나경은 고개를 끄덕이지도 않았고 대신 조용히 식탁을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한편 진욱은 교무실 책상 앞에서 휴대폰을 바라보다가 조용히 설정 화면으로 들어갔습니다. 나경이라는 이름 옆에 전화번호를 꾹 눌러 차단 목록에 추가한 뒤 화면을 천천히 내려놨죠. 손끝은 오래 머물렀고 눈은 감긴 채 한참을 그대로 있었으며 차단은 감정의 끝이 아니라 감정을 유지하지 않기 위한 유일한 방법이었습니다. 그는 아무 말 없이 컴퓨터를 켰고 평소처럼 출석부를 열었지만 눈앞의 글자들은 좀처럼 읽히지 않았습니다. 그날 저녁 나경의 휴대폰은 조용했어요. 벨소리도 진동도 메시지도 없었죠. 모든 침묵이 거짓보다 더 큰 소리로 다가오고 있었어요. 비가 내리고 있었습니다. 나경은 우산을 접으며 진욱의 아파트 앞에 섰고 현관문을 열기까지 긴 숨을 2번 쉬었죠.
오늘은 이 모든 걸 끝내러 왔다고 스스로를 설득했지만 속은 조용하지 않았습니다. 문이 열리고 진욱이 서 있었어요. 말 없이 그녀를 들여보냈고 나경은 조심스럽게 실내로 들어섰습니다. 방 안은 조명이 낮게 켜져 있었고 음악도 텔레비전도 없었으며 와인 한 병이 식탁 위에 놓여 있었고 잔은 2개뿐이었습니다. 그들은 말없이 마주 앉았습니다. 와인을 따르며 잔을 건넸고 나경은 입을 떼지 못한 채 잔을 들었어요. 마주보는 눈빛엔 너무 많은 말들이 얹혀 있었고 그 어떤 단어도 그 무게를 견디지 못할 것 같았습니다. 한참의 침묵 후 나경이 낮게 말했습니다. 이건 그만해야 해요. 우리 이제 그만해요. 진욱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시선을 피하지 않았고 잔을 비우며 눈을 감았어요. 와인이 목을 타고 내려가는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렸고 나경은 잔을 내려놓으며 두 손을 무릎 위에 포겠습니다. 그들은 다시 말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공기엔 감정의 여진이 남아 있었고 서로의 손이 테이블 아래에서 천천히 닿았어요. 나경이 먼저 손을 잡았고 진욱은 단단히 그 손을 쥐었죠. 갑작스레 숨이 거칠어졌고 그녀는 고개를 숙인 채 조용히 말했습니다. 왜 우린 늘 이렇게 끝나요? 왜 끝내고는 잊지 못하고 다시 시작하게 되죠? 진욱이 다가왔고 그녀를 조용히 안았어요. 나경은 그 품에 안긴 채 조용히 울었습니다. 어깨가 들썩였고 눈물이 목선 아래로 흘렀죠. 그가 손으로 그녀의 머리를 감싸 안았고 숨소리가 가까워졌습니다. 그들의 입술이 다시 맞닿았고 이전보다 훨씬 조용하고 절박하게 이어졌어요. 입맞춤은 오래 지속되지 않았지만 그 안에 담긴 모든 감정은 말보다 더 깊었습니다. 그들은 다시 겹쳐졌어요. 침대 위가 아닌 거실 한가운데 조명이 어슴푸레한 테이블 옆에서 서로를 부여잡고 천천히 무너졌습니다. 손은 떨렸고 입술은 물었고 이마는 부딪혔고 그 어떤 것도 용서하지 않은 채 서로를 감쌌어요. 나경은 그 속에서 울었고 진욱은 말없이 그녀의 뺨을 어루만졌습니다. 그들의 체온은 마지막 남은 감정처럼 뒤섞였고 그 누구도 이 행위가 구원이 될 거라고 믿지 않았죠. 그날 밤 나경은 말없이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가로등 불빛 아래에서 그림자만이 길게 늘어졌고 비는 여전히 내리고 있었어요. 그 비는 아무것도 씻어내지 못했고 오히려 그녀를 더 깊은 침묵 속으로 밀어넣고 있었죠. 하은의 일기장은 생각보다 가까운 곳에 있었습니다. 책상 서랍 아래 교과서 사이에 얇게 낀 노트를 우연히 발견한 건 나경이 방 청소를 하던 중이었죠. 처음엔 열지 않으려 했지만 손끝이 무의식처럼 종이를 넘겼고 눈에 들어온 한 문장은 숨을 멎게 했습니다. 엄마가 요즘 이상하다. 아빠가 아닌 누군가를 보는 것 같아. 말은 없지만 난 알 것 같아. 나경은 일기장을 닫지도 못한 채 앉은 자리에서 한참을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글씨는 또박또박했고 문장은 짧았지만 그 속엔 모든 의심이 녹아 있었어요. 딸의 눈에 비친 자신의 모습이 이토록 낯설게 표현되었다는 사실이 예상보다 더 깊은 충격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녀는 무릎 위에 일기장을 올려둔 채 고개를 숙였고 심장은 한 박자 늦게 뛰기 시작했어요. 그 시각 진욱은 교무실 창가에 서 있었습니다. 복도를 지나던 하은이 그 앞을 지나쳤고 우연히 눈이 마주쳤습니다. 순간 그는 자신도 모르게 숨을 멈췄고 아이의 눈빛 속에서 분명한 무언가를 감지했어요. 말투도 시선도 어조도 모두 나경과 닮아 있었고 그는 그 유사성이 자신을 어떤 벼랑 끝으로 밀어넣는 기분을 떨쳐낼 수 없었죠. 하은은 아무 말 없이 고개를 돌렸고 진욱은 창밖을 바라보며 자신의 눈을 감았습니다. 그날 하루 나경은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식탁에 앉아 한 잔의 커피를 끓여 식게 두고 다시 데우지도 않은 채 입에 머금고 있었어요. 그 온도는 미지근했고 입안에서 쓴맛만이 천천히 퍼졌죠. 아무 말도 없었고 누구도 그녀를 찾지 않았으며 그녀 자신조차 자신의 감정을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커피 한 잔으로 버텨낸 하루가 끝나갈 무렵 나경은 그제야 천천히 몸을 일으켰습니다. 컵 안에는 마시지 않은 커피가 그대로 남아 있었고 창밖은 어둠에 잠겨 있었어요. 침묵은 말보다 더 오래 남았고 그 무게는 죄보다도 깊었죠. 비 오는 오후 진욱은 짧은 문자를 보냈어요. 우리 진짜 끝냅시다.
나 이제 감당 안 돼요. 나경은 그 문장을 몇 번이고 다시 읽었습니다. 문장 끝에 마침표가 있었고 말투는 담담했지만 그 안엔 너무 많은 것들이 담겨 있었지요. 그는 더는 버티지 못한다는 뜻이었고 끝내 스스로에게조차 정당화할 수 없는 감정의 무게에 무너지고 있다는 의미였습니다. 나경은 아무 대답 없이 가만히 휴대폰을 내려놓았습니다. 커튼을 젖히고 창밖을 봤고 가로등 아래를 스치는 사람들의 우산이 흐릿하게 번지고 있었죠. 그 풍경을 멍하니 바라보다가 그녀는 조용히 속삭이듯 대답했습니다. 그래요. 당신은 늘 먼저 도망쳤죠. 말은 들려주지 않았지만 마음속에선 확실하게 울리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처음부터 알았던 겁니다. 진욱은 언제나 결정적인 순간에 등을 돌릴 사람이라는 걸. 그가 나경의 손을 잡았던 적은 많았지만 끝까지 잡아준 적은 없었단 걸. 그날 밤 나경은 짐을 챙기지도 않았어요. 어디론가 도망치듯 나선 것도 아니었고 누군가를 피해 숨어든 것도 아니었습니다. 단지 아무런 의욕 없이 너무도 조용하게 집을 나섰고 한참을 걷다가 아무도 없는 지하철역 벤치에 앉아 있었어요. 바람이 불지 않았지만 그녀의 몸은 계속 떨리고 있었고 그 떨림은 외로움 때문이 아니라 이상할 정도로 가벼워진 마음 때문이었죠. 진욱도 조용히 도시를 떠났어요. 어느 시골 소도시로 발령을 자청했고 짐을 정리하지도 않은 채 몇 벌의 옷만 가방에 담았습니다. 그는 마지막 순간까지 나경에게 전화를 걸지도 않았고 그녀의 이름을 다시 부르지도 않았죠. 그렇게 각자의 방식으로 도망쳤고 연락은 자연스럽게 끊겼습니다. 시간은 말없이 흘렀고 누구도 먼저 찾지 않았어요. 서로의 번호는 지워지지 않았지만 더는 울리지 않았습니다. 나경은 책장 위 먼지를 닦으며 가끔 무심코 핸드폰을 받고 진욱은 모르는 번호로 걸려온 전화에도 늘 긴장했어요. 하지만 끝내 그 긴장조차도 일상이 되어버린 어느 날부터는 아무런 기대도 남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그렇게 도망친 것이었죠. 누구에게서도 아니라 결국 자기 자신에게서요. 모든 것이 조용해졌습니다. 나경은 하루하루를 흘러가듯 지냈고 식탁에는 여전히 3개의 그릇이 놓였으며 주말이면 마트에 들러 장을 보고 저녁이면 하은과 나란히 앉아 TV를 봤습니다. 아무도 묻지 않았고 아무도 의심하지 않았어요. 진욱의 흔적은 완전히 사라졌고 남편도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았으며 그 조용한 평온 속에서 나경은 오히려 더 깊은 침묵을 택하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도망도 아니고 결단도 아닌 그저 버티는 삶의 방식이었지요. 어느 일요일 아침 식탁에 앉아 토스트를 먹던 하은이 갑자기 말했습니다. 이제 전학 안 갈래요. 그냥 여기 있을래요. 그 말은 너무 아무렇지 않게 나왔지만 나경에게는 천천히 깊이 들어오는 파문이었습니다. 그녀는 하은을 바라보았고 다른 말 없이 잼을 바르고 있었죠. 그 조용한 말투가 오히려 더 단단하게 들렸고 나경은 무언가를 삼킨 듯 목을대가 단단히 걸렸습니다. 숟가락을 쥔 채 그녀는 고개를 숙이며 감정이 올라오는 것을 억누르듯 천천히 눈을 감았고 손끝에 힘이 들어갔습니다. 딸이 자리에서 일어나 방으로 들어간 뒤에도 나경은 여전히 같은 자세로 앉아 있었어요. 숟가락은 그대로였고 잼이 묻은 빵은 식어가고 있었고 그녀의 눈꺼풀은 더 깊이 내려가 있었습니다. 어떤 말도 하지 않은 채 그녀는 그렇게 또 하루를 선택하지 않은 채 살아가고 있었죠. 선택하지 않는 것. 그것이 그녀가 택한 가장 조용한 저항이자 가장 무해한 생존 방식이었습니다. 밤은 조용했어요. 창밖에선 바람도 없었고 하은의 방에선 규칙적인 숨소리만이 들려왔으며 나경은 아이 방문을 열지도 않고 조용히 그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불을 끄지 않은 복도등 아래 그녀의 그림자가 문틈 아래 길게 드리워졌고 손에는 반쯤 접힌 담요가 들려 있었죠. 그녀는 문틈 사이로 빛을 들여다보며 혼잣말처럼 속삭였습니다. 진우가 그 애는 내 딸이야. 근데 넌 끝까지 몰라도 돼. 그 말은 아주 천천히 조용히 공기 속에 번졌습니다. 말하고 나서도 그녀는 한참을 그 자리에 그대로 앉아 있었고 눈을 감은 하은의 얼굴이 머릿속에 선명히 떠올랐습니다. 딸의 숨결, 작고 가느다란 손가락, 잠든 얼굴의 평온함. 그 모든 것이 그녀를 조용히 무너뜨렸어요. 방으로 돌아가 침대에 앉은 그녀는 손을 깍지 낀 채 무릎 위에 올렸고
한참을 고개 숙인 채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아주 낮은 목소리로 이 모든 이야기의 끝을 스스로에게 말하듯 속삭였어요. 나는 사랑이 아니라 침묵으로 너를 기억할 거야. 말하지 않는 선택. 그것이 그녀가 마지막까지 붙잡은 유일한 진심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밤 나경은 처음으로 긴 잠에 들었어요. 꿈은 없었고 침묵은 깊었으며 기억은 조용히 가라앉고 있었습니다. 너를 다시 본 순간 난 얼어붙었어. 네 눈빛 속엔 오직 침묵만 가득했지. 결혼 반지를 빼고 차가운 물 속에 씻어내려 해도 널 지울 수 없어. 그때 붙잡아줬다면 모든 게 달랐을까. 너를 보며 난 혼자서만 수없이 되묻곤 해. 그때 너만 몰랐어. 그때도 지금도 넌 몰라야 해. 하은이 그 아이 네 딸. 근데 넌 몰라야 해. 아무것도 말 못하고 그저 네가 웃는 모습만 멀리서 바라보다 돌아서 또 침묵 속에 널 숨겨. 딸이 널 닮았다는 그 말 가슴 아프게 되새기며 낯선 거울 속에서 딸을 보고 있으면 모든 것이 낯설고 아파. 그때 붙잡아줬다면 모든 게 달랐을까. 너를 보며 난 혼자서만 수없이 되묻곤 해. 그때 너만 몰랐어. 그때도 지금도 넌 몰라야 해. 하은이 그 아이 네 딸. 근데 넌 몰라야 해. 아무것도 말 못하고 그저 네가 웃는 모습만 멀리서 바라보다 돌아서 또 침묵 속에 널 숨겨. 너에게 말하지 못한 이 비밀 가슴에 품고 끝내 전하지 못할 말을 혼자 되뇌이며 살아. 그때 너만 몰랐어. 그때도 지금도 넌 몰라야 해. 하은이 아이 네 딸. 근데 넌 몰라야 해. 아무것도 말 못하고 그저 네가 웃는 모습만 멀리서 바라보다 돌아서 또 침묵 속에 널 숨겨. 인생은 전설 채널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 이야기 바로 시작합니다. 저는 서울 외곽의 오래된 아파트에 살고 있습니다. 37, 이름은 민수이며 결혼한 지는 이제 5년이 넘었습니다. 아내는 종종 지방 출장을 나가고 저는 그럴 때마다 이 집이 조금은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바로 그 공백의 틈을 타 벌어진 일입니다. 그리고 그 틈을 메운 사람은 다름 아닌 아내의 여동생, 제 처제 지유였습니다. 지유는 아내보다 6살 어린데도 말이 잘 통하고 특유의 편안한 분위기가 있었습니다. 형부,
오늘은 안 늦으셨네요. 그녀는 현관문을 열자마자 그렇게 말하며 웃었고 그 웃음엔 기다리고 있었다는 뉘앙스가 어렴풋이 섞여 있었거든요. 저는 대답을 하지 못하고 멋쩍게 웃으며 신발을 벗었는데 그 순간부터 이 집의 공기가 평소와는 조금 달라진 듯 했습니다. 주방에선 된장국 냄새가 났고 식탁 위에는 두 사람분의 밥상이 차려져 있었습니다. 형부, 제가 끓인 거예요. 맛없으면 그냥 참아줘요. 지우는 그렇게 농담을 던지며 숟가락을 내려놓았고 그 말에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앉았지만 왠지 모르게 목구멍이 마른 듯 했어요. 식사 중에도 지우는 자주 저를 바라봤습니다. 형부, 요즘 많이 따뜻해졌네요. 저는 되게 차가웠는데 말이죠. 저는 웃으면서도 그 말이 마음에 오래 남더라고요. 그게 단순한 관찰인지 아니면 다른 의미가 담긴 말인지 자꾸만 그 뉘앙스를 되짚게 되니까요. 식사를 마치고 난 후 저는 설거지를 도우려 주방으로 갔습니다. 지우는 고무장갑을 낀 채로 물을 털며 뒤돌아섰고 그때 제 손등에 물이 튀었습니다. 아, 죄송해요. 형부, 손 좀 봐요. 얼른 닦아드릴게요. 그녀는 수건으로 제 손을 감싸며 닦았고 그 짧은 접촉에서 묘한 체온이 느껴졌습니다. 그날 밤 저는 평소보다 늦게 불을 껐습니다. 지우는 거실의 소파에 담요를 덮고 누웠고 저는 방에 들어와 누웠지만 좀처럼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창문 밖에서 바람이 스치고 있었지만 더 오래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던 것, 지우가 웃으며 말하던 그 한마디였습니다. 형부, 저한테 요즘 왜 이렇게 잘해주신 거예요? 그 말이 단순한 농담처럼 들리지 않았던 건 아마 저만의 착각은 아니었을 겁니다. 그 밤은 분명히 조용했지만 조용한 만큼 무언가가 피어오르고 있었다는 것을 부정할 수 없었습니다. 그날은 하루 종일 흐렸습니다. 아침부터 창밖엔 잿빛 구름이 가득했고 지우는 작은 우산을 들고 외출했다가 점심쯤 귀가했지요. 비가 시작된 건 오후 늦은 시간이었는데 생각보다 빗줄기가 새고 거세졌어. 마치 누군가 일부러 발목을 붙잡기라도 하듯 밖으로 나가려는 마음이 꺾일 정도였어요. 지우는 우산을 현관문에 걸고 젖은 머리카락을 털며 거실로 들어왔습니다. 형부, 큰일이에요. 비 너무 와요. 이러다 집에도 못 갈 것 같은데요. 그녀는 툴툴거리며 신발을 벗었고 발끝에서부터 바짓단까지 흠뻑 젖어 있었습니다. 제가 수건을 건네주자 그녀는 고맙다고 짧게 웃으며 어깨를 닦았고 그 움직임 하나하나가 유난히 부드럽게 느껴졌습니다. 그 순간 저는 이상하게도 그 웃음이 낯설지 않다고 느꼈습니다. 비는 밤이 깊어갈수록 더 굵어졌고 지우는 결국 오늘은 여기서 자야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녀는 거실 소파 위에 담요를 펼치며 베개를 내려놓았고 저는 괜히 에어컨 온도를 조절하거나 물컵을 씻는 척 주방과 거실 사이를 몇 번이나 오갔습니다. 말은 없었지만 저도 그녀도 묘한 긴장 속에서 움직이고 있었어요. 형부, 영화나 하나 볼까요? 밖에 비도 오는데 딱이잖아요. 그녀는 넷플릭스를 켜며 저를 불렀고 저는 잠깐만요라는 말로 시간을 조금 더 벌었습니다. 하지만 결국은 그녀 옆에 앉게 되었고 두 사람 사이엔 처음처럼 거리감이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와인 한 병이 열렸고 가벼운 안주를 두고 잔이 오갔지요. 지우는 가끔씩 웃으며 화면이 아닌 저를 바라봤고 그 시선이 부드럽게 옆으로 흘러올 땐 내가 지금 어디쯤 서 있는 건지 모르게 흐려졌습니다. 형부, 되게 잘 참으시네요. 지금도 저랑 이렇게 붙어 있는데 아무렇지도 않으세요? 그녀는 그렇게 말하면서 고개를 살짝 기울였고 그 모습이 마치 대답을 기다리는 사람처럼 보였습니다. 저는 말없이 와인잔을 들었고 지우는 웃으면서도 눈을 돌리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침대와 소파는 가까웠지만 그보다 더 가까워진 건 우리가 공유한 그 정적 속 기류였을지도 모릅니다. 불을 끄고 방으로 들어온 후에도 거실 쪽에서 들리는 그녀의 숨소리가 유난히 또렷하게 들렸습니다. 비는 여전히 내리고 있었고 그 빗소리보다 더 깊게 내 안에서 울리던 것은 지우가 내뱉은 그 짧은 말 한 줄이었습니다. 형부, 저 오늘 기대도 되죠? 그 한마디는 질문 같았지만 어쩌면 이미 대답을 정해둔 말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날 밤
그 대답을 하지 않았습니다. 말 대신 문을 닫은 채 온몸으로 망설이고 있었습니다. 저는 창문을 닫으며 커튼을 내렸습니다. 비는 여전히 굵게 내리고 있었고 거실에서는 지우가 웃으며 영화를 보고 있었지요. 와인의 잔은 비어 있었고 그녀는 자신의 잔을 들고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형부, 한 잔 더 괜찮으세요? 아, 네, 조금만요. 그녀는 고개를 끄덕이며 와인을 따르러 부엌으로 향했고 그 순간 제 시선은 그녀의 등 뒤에 자연스레 머물렀습니다. 하늘색 니트는 얇았고 그 아래로 흰색 스커트가 정갈하게 맞춰져 있었는데 걷는 움직임에 따라 스커트 자락이 살짝 말려 올라갔습니다. 무릎 위로 드러난 다리선 그리고 발 뒤꿈치에서 허벅지로 올라가는 선은 이상할 만큼 눈을 붙잡았어요. 지우는 잔을 들고 다시 제 옆에 앉았습니다. 이 영화 진짜 이상해요. 주인공이 너무 바보 같지 않아요? 현실에선 그렇게까지 안 하겠죠. 그렇죠. 근데 이상하게 빠져들게 되긴 하네요. 말은 영화 얘기였지만 지우의 시선은 화면이 아닌 제 얼굴을 향하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손이 제 손등에 가볍게 닿았고 저는 순간적으로 몸이 굳었지요. 그녀는 와인잔을 내려놓고 허리를 조금 틀었습니다. 살짝 풀린 니트 사이로 어깨가 드러났고 그 어깨선 아래로 쇄골이 고요하게 움직였어요. 숨을 들이마시고 내쉴 때마다 피부가 조금씩 움직였고 저는 그 움직임에 시선을 빼앗겼습니다. 형부. 그녀는 제 이름을 부르지도 않고 그렇게 불렀습니다. 눈을 맞추고 숨소리를 낮췄고 얼굴이 점점 가까워졌습니다. 저는 뒷목을 살짝 젖혔지만 그녀는 망설임 없이 다가왔어요. 오늘 진짜 후회 없을 것 같아요. 그 말이 떨어지자마자 그녀의 입술이 제 입술을 덮었습니다. 입술은 말보다 뜨거웠고 혀끝이 닿자마자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저는 처음엔 밀어내려 했지만 어느새 손이 그녀의 허리에 닿았고 그녀는 스스로 몸을 밀착시켜 왔습니다. 니트 아래로 들어간 손끝에 맨살이 닿았고 숨소리는 그때부터 귓가에 맴돌기 시작했습니다. 지우는 제 무릎 위에 올라타며 무게를 씌웠고 그녀의 양손은 제 셔츠 단추를 하나씩 풀기 시작했어요. 손끝이 조심스러우면서도 익숙했고 풀린 셔츠 사이로 그녀의 손이 가슴을 훑었습니다. 숨이 가빠지고 지우는 제 귀에 대고 속삭였습니다. 형부, 저 혼자만 그런 줄 알았어요. 그녀의 스커트 지퍼가 스르륵 소리를 내며 열렸고 제 손이 그녀의 등선을 타고 올라가자 얇은 속옷끈이 손끝에 닿았습니다. 지우는 살짝 몸을 젖히며 목을 드러냈고 그 아래로 흐르는 체온이 제 입술에 닿는 순간 저는 이성이 어디까지 물러나 있는지조차 잊었습니다. 입술은 목선을 따라 내려갔고 지우는 눈을 감은 채 숨을 들이쉬며 허벅지를 조여왔습니다. 그녀의 다리는 제 몸을 감쌌고 등과 허리에 닿는 그녀의 손끝은 떨리고 있었습니다. 방 안에는 빗소리만이 배경처럼 흐르고 있었지만 그보다 더 뚜렷한 건 우리가 주고받는 호흡과 온기였습니다. 그 밤 방 안의 형광등은 꺼지지 않았고 우리의 그림자는 벽을 타고 천천히 일렁였습니다. 말은 없었지만 우리가 이미 선을 넘었다는 건 누구보다 서로가 먼저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감각은 그 순간엔 죄책감보다 먼저 달콤함으로 다가왔습니다. 아침 햇살이 커튼 사이로 스며들었습니다. 저는 이불 속에서 조용히 눈을 떴고 어제의 기억이 마치 현실이 아닌 것처럼 흐릿하게 떠올랐습니다. 방 안엔 아직 와인의 잔향이 조금 남아 있었고 제 옆자리는 이미 비어 있었습니다. 지우는 조용히 일어나 거실로 나간 듯 했어요. 저는 이불 속에서 한동안 움직이지 못하고 숨만 죽인 채 누워 있었습니다. 형부, 일어나셨어요? 커피 내려놨어요. 지우의 목소리가 방문을 살짝 열고 들려왔습니다. 저는 대답 대신 고개를 끄덕였고 그녀는 그 말만 남긴 채 문을 닫았습니다. 그 목소리는 평소와 다를 바 없었고 전혀 어제 일이 있었던 사람 같지 않았습니다. 그 평온함이 오히려 저를 더 불편하게 만들었어요. 세수를 하고 나와 거실에 앉자 지우는 거실 창문을 열고 환기를 시키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회색 티셔츠에 트레이닝 바지를 입고 있었고 긴 머리를 묶은 채 테이블에 머그잔 2개를 올려두었어요. 형부, 오늘 아침은 간단히 토스트로 해도 되죠? 식빵밖에 없더라고요. 응, 괜찮아. 고마워. 대화는 자연스러웠고
그녀의 얼굴에는 그 어떤 변화도 없었습니다. 마치 어젯밤은 꿈이었던 것처럼, 혹은 그런 일이 없었던 것처럼요. 저는 그녀를 흘기 바라봤지만 지우는 토스트를 굽는 데만 집중하고 있었고 그 모습은 어딘지 모르게 서운하게 느껴졌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토스트를 나눠 먹었고 식사 중간엔 잠깐 날씨 얘기와 뉴스 이야기도 나눴습니다. 저는 몇 번이고 어제 이야기를 꺼내려 했지만 입을 열기 직전에 지우의 표정이 너무도 평온한 것을 보고 차마 말을 꺼내지 못했어요. 형부, 오늘 회사 안 가세요? 늦으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아, 맞다. 오늘은 오후 일정이긴 한데. 그럼 좀 더 쉬었다가 나가세요. 저 청소나 좀 해놓을게요. 그녀는 그렇게 말하고 식탁을 치우기 시작했고, 저는 손끝에 커피잔을 감싼 채 가만히 앉아 그녀의 뒷모습을 바라봤습니다. 그 등 뒤에서 묻고 싶었던 수많은 말들이 다시 목구멍으로 삼켜졌고, 결국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형광등 아래에서 엉켜있던 두 사람은 아침 햇살 아래서 아무 일도 없던 사람처럼 마주 앉아 있었습니다. 말은 없었지만 그 공기 속엔 미세하게 남아있는 긴장감이 흐르고 있었고 그 감정이야말로 어제보다 더 위험한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저녁이 되어도 비는 그치지 않았습니다. 창밖에서 들리는 빗소리는 마치 방 안을 감싸는 담요처럼 부드럽게 깔렸고 조명이 은은하게 내려앉은 거실에는 하루 종일 입지 않고 걸어둔 지우의 가디건이 조용히 흔들리고 있었지요. 저는 책을 읽는 척 소파에 앉아 있었고 지우는 커튼 너머 창밖을 바라보다 조용히 제 옆으로 와 앉았습니다. 그녀는 아무 말 없이 등을 기대더니 턱을 살짝 기댄 채 고개를 올렸습니다. 형부, 오늘은 조용하네요. 아무 일도 없는 하루. 그런 날이 더 위험하죠. 그녀의 숨결이 귓가를 스치고 목소리는 무겁지도 가볍지도 않게 가슴에 떨어졌습니다. 저는 책장을 넘기던 손을 멈췄고 그녀의 손등이 제 무릎 위에 천천히 닿았습니다. 그 손길은 망설임 없이 부드러웠고 차분하게 무게를 얹으며 머물렀습니다. 어젯밤 형부는 아무 말도 안 했잖아요. 그래서요. 전 아직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녀의 말은 가늘고 길었으며 침묵 끝에 스스로를 확인하는 사람처럼 느껴졌습니다. 저는 시선을 내리깔았고 지우는 저를 마주보며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녀는 천천히 자신의 머리끈을 풀었고 긴 머리카락이 어깨 위로 흐르듯 내려앉았습니다. 등 뒤로 손을 돌려 가디건을 벗은 그녀는 조용히 제게 다가와 무릎을 꿇고 앉았습니다. 형부가 먼저 움직이지 않아도 돼요. 오늘은 제가 먼저니까. 그녀의 두 손이 제 셔츠 자락을 천천히 집어 올렸고 셔츠 끝에서부터 손가락이 가슴께로 올라오며 단추를 하나씩 끊어내듯 풀었습니다. 그녀는 눈을 내리깔았고 숨소리는 입술 안쪽에서 천천히 새어나왔습니다. 저는 아무 말 없이 그 손길을 받아들였고 그녀가 허리를 숙여 입술을 가져올 때까지 눈을 감지 못했습니다. 입술은 처음보다 더 깊고 느리게 포개졌습니다. 그녀의 혀가 움직일 땐 얇은 입술 사이에서 한 번 더 가볍게 떨리며 내뱉는 듯 했어요. 지우의 손이 제 가슴을 지나 배 아래로 닿았고 저는 무의식적으로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그녀는 제 허리춤을 따라 손을 미끄러뜨리며 제 무릎 위에 천천히 올라왔고 그 무게는 도발이 아니라 초대 같았습니다. 그녀의 무릎이 제 옆구리를 감쌌고 허벅지는 이미 제 옷깃에 닿고 있었습니다. 그때 지우는 귓가에 대고 속삭였습니다. 오늘은 저 먼저 잠들게 해요. 그러면 형부는 꿈에서 깨어나는 거니까요. 그녀의 손이 제 목 뒤를 끌어안았고 저는 두 팔로 그녀의 등을 감쌌습니다. 니트 안으로 손이 들어가자 그녀의 등에 닿은 피부는 부드럽게 떨리고 있었고 지우는 제 어깨에 얼굴을 묻은 채 숨을 삼켰습니다. 그녀의 뺨이 제 가슴에 닿고 그 위로 올라온 숨소리는 점점 짧아졌습니다. 제 손이 그녀의 등 아래를 따라 내려가며 스커트 지퍼를 당겼고 천 조각이 부드럽게 흘러내리며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지우는 몸을 들어 허리를 비틀었고 속옷끈이 손끝에 닿자 그녀는 작게 몸을 떨었습니다. 그녀의 허벅지는 긴장으로 단단했고 그 위에 손을 얹자 그녀는 눈을 감고 제 손등을 감싸 안았습니다. 방 안의 조명은 그대로였지만 공기는 전과 달라져 있었습니다. 지우의 체온이 제 몸을 덮었고 우리는 말없이 서로를 부르고 있었습니다. 입술이 다시 맞닿았고
그녀의 손끝은 제 등에서 어깨로 그리고 목덜미까지 천천히 올라왔습니다. 발끝이 스치고 다리가 얽히며 우리는 조금씩 천천히 어제보다 더 깊이 무너졌습니다. 옷은 하나씩 바닥에 흩어졌고 말 대신 숨소리가 오갔습니다. 조심스럽게 그러나 확실하게. 우리가 무너지는 감정에는 의심이 없었습니다. 그날 밤 창밖에 빗소리는 멎어 있었고 방 안엔 그녀의 목소리만이 천천히 스며들고 있었습니다. 지우는 주말 점심 무렵 뜻밖에도 친구 한 명을 데려왔습니다. 현관문이 열리자 밝은 목소리로 따라 들어온 여자는 단정한 셔츠 원피스를 입고 있었고 눈웃음이 자연스러웠습니다. 지우가 짐을 내려놓으며 말했지요. 형부, 제 친구 수연이에요. 우리 대학교 때부터 친했거든요. 오늘 하루 같이 있다가 저녁쯤 나가려고요. 수연은 예의 바르게 고개를 숙이며 인사했지만 시선이 고정되지 않고 자주 움직였습니다. 첫눈에 들어온 인상은 부드러웠지만 입꼬리에서 흘러나온 말투는 어딘가 은근히 선을 긋지 않는 분위기를 풍겼어요. 안녕하세요, 형부. 얘한테 얘기 정말 많이 들었어요. 근데 실물은 훨씬 낫네요. 그녀는 그렇게 말하며 웃었고 저는 멋쩍게 고개를 끄덕이며 자리를 권했습니다. 지우는 씻으러 욕실로 향했고 거실에 둘만 남은 순간 공기가 살짝 정지한 듯 조용해졌습니다. 수연은 소파에 자연스럽게 앉아 다리를 꼬았고 긴 머리를 손가락으로 감았다가 풀기를 반복하며 주변을 둘러보았지요. 지우랑 어릴 때부터 친했어요. 근데 이렇게 집까지 오는 건 처음이네요. 왠지 좀 긴장되기도 해요. 그녀는 그렇게 말하면서도 긴장보단 관찰하듯 저를 바라봤고 제 시선이 피할 틈도 없이 부딪혔습니다. 순간적으로 목 뒤가 따끔하게 느껴질 정도였어요. 그녀는 입꼬리를 올리며 고개를 살짝 기울였습니다. 지우 말이 맞네요. 형부 되게 조용하신데 눈빛은 안 그래요. 그 말은 농담처럼 들렸지만 그 안엔 가벼운 도발이 묻어 있었습니다. 저는 말을 아끼며 고개를 끄덕였고 수연은 탁자 위에 놓인 머그잔을 천천히 들어 올렸습니다. 그녀의 손끝에는 손톱이 곱게 정돈되어 있었고 잔을 드는 자세조차 의식적으로 정제된 듯했어요. 지우가 다시 거실로 나왔고 공기는 그제야 다시 평범하게 움직였습니다. 셋이 함께 앉아 간단한 간식을 나눠 먹었고 대화는 주로 지우와 수연이 주도했어요. 저는 그저 고개를 끄덕이며 분위기를 맞추는 쪽에 가까웠습니다. 하지만 수연은 중간중간 의미를 알 수 없는 시선으로 저를 보곤 했지요. 잠시 후 지우가 전화를 받으러 방으로 들어갔고 거실엔 수연과 저만 남았습니다. 텔레비전에서 배경음이 흘렀지만 우리는 아무 말 없이 눈을 마주쳤습니다. 그 정적을 깬 건 수연이었습니다. 형부, 제가 좀 직설적인 편인데요. 솔직히 이런 말씀 드려도 돼요? 저는 고개를 살짝 끄덕였습니다. 그 순간 수연은 몸을 앞으로 숙이며 저에게 조금 가까이 다가왔고 입술에 살짝 미소를 머금은 채 속삭였어요. 실물이 정말 더 좋으세요. 사진보다, 얘기보다. 그건 지우도 모를 거려. 그녀는 그렇게 말하고는 다시 아무 일도 없었던 듯 머그잔을 들어 올렸습니다. 그 짧은 순간 동안 그녀의 향기가 코끝에 맴돌았고 그 말은 단순한 인사가 아니었습니다. 분명히 선은 그어지지 않았고 새로운 선 하나가 슬쩍 그어지려 하고 있었습니다. 그 미묘한 공기의 흐름은 이전까지의 것과는 전혀 다른 종류의 것이었습니다. 밤이 깊어갈 무렵 저는 불을 끄고 소파에 몸을 기대고 있었습니다. 방 안은 조용했고 지우는 이미 방문을 닫고 잠든 상태였습니다. 휴대폰 진동이 짧게 울렸고 화면엔 익숙지 않은 이름 하나가 떠올랐습니다. 수연 오늘 낮 묘하게 선을 그어놓지 않았던 그 친구. 형부 잠시 나올 수 있으세요? 잠깐이면 돼요. 문자 한 줄, 그 짧은 요청은 상식 바깥에서 오는 것이었고 동시에 예상보다 덜 놀라웠습니다. 저는 가디건 하나만 걸친 채 문을 열었고 복도 끝에 기대어 서 있는 수연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형광등 아래 그녀의 얼굴은 낮보다 훨씬 진지했고 장난기가 빠진 눈빛에는 묘한 감정이 어른거렸습니다. 죄송해요. 너무 갑작스럽죠. 저도 아는데 그날 이후로 계속 생각나더라고요. 안 좋은 거라는 거 알아요. 근데 그냥 한 번만 더 보고 싶었어요. 그녀는 그렇게 말하며
시선을 피하지 않았고 발끝을 천천히 움직이며 제 앞에 섰습니다. 맨발이 복도 바닥을 스치고 얇은 셔츠의 소매가 바람에 가볍게 흔들렸어요. 수연은 숨을 깊게 들이쉬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형부는 저 아무렇지도 않게 본 거 아니잖아요. 그 눈빛, 그 반응. 다 기억나요. 그녀의 말은 감정으로 덮여 있었고 다음 순간 수연은 제 손등을 조심스럽게 잡았습니다. 그 손끝이 닿자마자 심장이 더 빠르게 뛰기 시작했고 그녀는 그 감정을 확인이라도 하듯 몸을 반쯤 제게 기대왔습니다. 지우랑은 다른 감정이에요. 그건 저도 알아요. 근데 나도 그냥 누군가에게 가볍게 보이고 싶진 않아요. 오늘만큼은요. 그녀의 입술이 가까워졌고 저는 무의식적으로 눈을 감았습니다. 키스는 충동도 실수도 아니었습니다. 그녀의 입술은 가볍게 닿았다가 다시 떼어졌고 그 사이로 작은 떨림이 지나갔습니다. 수연은 제 목선에 이마를 기댄 채 한숨처럼 속삭였습니다. 형부, 이건 진심이에요. 그래도 돼요? 그녀의 손이 제 어깨를 감싸며 가슴께로 내려왔고 저는 그녀를 끌어안았습니다. 수연은 숨을 깊이 들이마시며 제 품 안으로 스며들었고 그 움직임은 절박하지 않았지만 분명히 무너지려는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셔츠깃이 목 아래로 흘러내렸고 수연은 조심스럽게 단추를 풀어내다 멈추곤 다시 눈을 들었습니다. 방금 전의 입맞춤보다 더 진한 감정이 눈빛에 담겨 있었고 우리는 서로를 바라보는 동안 침묵했습니다. 말은 줄었지만 감정은 점점 밀려들어와 작은 동작 하나에도 의미가 실렸습니다. 수연은 손끝으로 제 손을 감싸고 뒤꿈치를 들어 살짝 몸을 기대었습니다. 그 무게가 가벼운 듯 가슴에 닿는 순간 두 번째 키스가 이어졌고 입술은 이번엔 훨씬 느리고 오래 머물렀습니다. 그녀는 말없이 숨을 뱉으며 입술을 떼었고 그때서야 낮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이건 나쁜 거예요. 그런데도 계속 생각났어요. 형부가 그날 나를 잠깐이라도 다르게 봤다는 거. 난 잊을 수가 없었어요. 우리는 천천히 실내로 들어왔고 불은 켜지지 않았습니다. 창밖에 가로등 불빛만이 희미하게 벽에 그림자를 만들고 있었고 수연은 제 앞에 서서 셔츠 끝을 살짝 잡아당겼습니다. 아무 말 없이 시작된 키스는 이번에는 완전히 침묵 속에서 이루어졌습니다. 손끝이 옷깃을 지나 목선으로 올라오고 등 뒤로 얹어진 손은 떨림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그녀는 스스로 셔츠를 내려 어깨를 드러냈고 저는 그 움직임을 막지 않았습니다. 거칠지 않게 그러나 분명하게 체온은 천천히 그러나 멈추지 않고 우리 사이를 채워갔습니다. 수연은 입술을 한 번 더 겹치고 나서 고개를 내리며 말을 잇습니다. 형부, 나중에 후회해도 돼요. 근데 지금은 나만 봐주세요. 그 한마디는 부탁이 아니라 선언 같았습니다. 그리고 그 밤 우리는 다시 선을 넘었습니다. 단지 이번에는 그 선이 눈에 보이지 않을 만큼 조용히 무너졌습니다. 아침 햇살은 커튼 틈 사이로 은근히 스며들고 있었습니다. 평소와 다를 바 없는 식탁, 익숙한 커피 향기. 그러나 공기엔 어딘가 낯선 긴장감이 깔려 있었지요. 지우는 식빵을 굽고 있었고 수연은 의자에 앉아 잡지를 뒤적이며 아무렇지 않은 표정으로 웃음을 흘리고 있었습니다. 그 순간만큼은 누구도 전날 밤의 흔적을 입에 올리지 않았습니다. 지우는 토스트를 접시에 옮기며 고개를 들었습니다. 형부, 커피 좀 더 드릴까요? 아, 네, 고마워요. 잔을 건네받는 그녀의 손끝이 살짝 떨리는 것을 보았지만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수연을 흘끗 보더니 고개를 약간 기울여 물었습니다. 수연이는 원래 저렇게 좀 과했었죠. 눈빛도 말투도 좀 진하잖아요. 그랬던 것 같기도 하고. 애써 평정을 유지한 채 대답했지만 지우의 말은 확신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녀는 말끝을 흐리지 않았고 조용히 커피를 저으며 다시 눈을 돌렸습니다. 수연은 그런 두 사람 사이의 분위기를 아는지 모르는지 일부러 더 밝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지우야, 우리 오늘 저녁엔 나가서 먹을까? 형부도 요즘 피곤하실 텐데 말이야. 괜찮아. 나 오늘 집에서 좀 정리할 게 있어서. 너 혼자 나갔다 와. 지우의 대답은 짧았지만 눈빛은 무척 길었습니다. 그 순간 수연은 시선을 피하지 않고 정면으로 마주봤고
두 사람 사이엔 얇지만 날카로운 긴장감이 번졌습니다. 말은 아무것도 없었지만 눈빛 속에서 주고받는 감정은 분명했어요. 그 자리에 앉아있던 저는 숨소리마저 조심스러워졌습니다. 둘 다 아무렇지 않은 척했지만 이미 서로의 분위기 변화를 감지한 듯했습니다. 수연은 눈을 가늘게 뜨며 입꼬리를 올렸고 지유는 그런 그녀의 움직임을 한치의 흐트러짐 없이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날 오후 수연은 짐을 챙겨 나갔습니다. 그리고 집 안은 조용해졌지만 공기 속에 남아있는 미세한 흔들림은 쉽게 가라앉지 않았습니다. 말보다 더 강한 것은 언제나 눈빛이었고 그 눈빛은 지금 예고 없는 전운처럼 번지고 있었습니다. 수연에게서 문자가 온 건 그날 저녁 무렵이었습니다. 짧은 문장 하나. 형부, 저 조금만 같이 있어 주시면 안 돼요? 평소와는 다른 말투였고 저는 이유를 묻지 않고 답장을 보냈습니다. 잠시 후 약속된 장소 근처의 작은 모텔 앞에서 수연을 만났습니다. 그녀는 코트를 단정하게 여민 채 서 있었고 저를 보자마자 작게 웃었습니다. 오늘은 대화만 하자고 안 할게요. 그냥 저 먼저 말할게요. 모텔방 안은 조명이 낮았고 커튼은 이미 닫혀 있었습니다. 문을 닫자마자 그녀는 코트를 벗었고 안쪽에 입은 민소매 원피스가 어깨를 타고 부드럽게 흘러내렸습니다. 수연은 침대 옆에 앉아 고개를 들었습니다. 나 걔보다 먼저 형부 좋아했어요. 예전부터. 말은 안 했지만 그때부터였어요. 그녀의 고백은 숨을 머금은 것처럼 무겁게 떨어졌고 저는 말없이 그녀 앞에 앉았습니다. 수연은 제 손을 가만히 잡고 손등을 자신의 볼에 살짝 했습니다. 그 체온이 닿자마자 그녀는 눈을 감았습니다. 형부는 저한테 미안한 거 아니잖아요. 나도 알아요. 형부도 저 생각했잖아요. 그녀의 손이 제 뺨을 타고 내려오며 가슴께를 스쳤고 저는 가볍게 숨을 들이켰습니다. 수연은 천천히 몸을 기울여 입술을 제 귀에 가까이 대고 속삭였습니다. 오늘은 나 혼자만 무너지게 두지 마요. 그 말은 부탁이었고 동시에 이끌림이었습니다. 키스는 빠르지 않았지만 깊이 있게 숨결과 함께 이어졌습니다. 수연의 손끝이 셔츠 안으로 미끄러지듯 들어왔고 그녀는 제 몸에 조심스럽게 몸을 얹었습니다. 입술은 목선을 따라 천천히 이동했고 어깨에 닿는 그녀의 이마는 축축할 정도로 뜨거웠습니다. 저는 손을 그녀의 허리에 감았고 수연은 스스로 옷의 매무새를 풀기 시작했습니다. 그녀의 속옷끈이 어깨 아래로 흘러내리고 허벅지가 이불 위에 스칠 때 우리 사이엔 말 대신 짧은 숨소리만이 오갔습니다. 수연은 등을 젖히며 속눈썹을 떨었고 숨소리는 점점 빠르고 얇아졌습니다. 그녀는 제 손을 끌어 목덜미에 얹었고 그 떨림은 손끝으로 고스란히 전달되었지요. 우리는 말없이 천천히 서로를 풀어내듯 움직였고 그 움직임 속엔 전보다 더 진해진 감정이 얽혀 있었습니다. 그녀는 허리를 숙인 채 속삭였습니다. 형부, 이 순간만은 진짜로 내 거 맞죠?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대답 대신 그녀를 끌어안았고 침대 위엔 옷가지가 하나둘 벗겨지며 흩어졌습니다. 수연은 제 가슴 위에 얼굴을 묻은 채 천천히 허리를 움직였고 그 리듬은 조용하지만 너무나 분명한 감정의 언어였습니다. 방 안은 조명이 낮고 커튼은 여전히 닫혀 있었으며 시계 초침 소리마저 느리게 들릴 정도로 모든 것이 느리게 움직였습니다. 수연은 다시 키스했고 이번엔 길게 그리고 부드럽게 제 입술을 눌렀습니다. 그날 밤 우리는 다시 무너졌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조금 더 진하게 더 많은 것을 알면서 그리고 더 많은 것을 감추며 무너졌습니다. 침묵 속에서 움직이던 감정은 어느 순간 경계를 사라지게 만들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식탁 위엔 3사람분의 밥상이 조용히 놓여 있었습니다. 따뜻한 국물에서 김이 올라오고 있었고 그 사이에 놓인 반찬들은 손도 대지 않은 채 고요했습니다. 지유는 수저를 들었지만 한 입도 먹지 않았고 수연은 젓가락을 천천히 들고 반찬을 이리저리 옮겨놓기만 했습니다. 저는 그 분위기 속에서 밥알 몇 개를 삼키는 데도 한참이 걸렸습니다. 형부, 어제 피곤하셨나 봐요. 얼굴이 좀 그러네요. 수연은 가볍게 웃으며 제게 말을 건넸지만 그 말엔 묘한 뉘앙스가 담겨 있었고 저는 굳이 반응하지 않았습니다.
지우는 조용히 국에 숟가락을 담갔다가 다시 꺼내며 시선을 들어 수연을 바라봤습니다. 수연아, 너 요즘 말투가 좀 과한 거 알아? 농담처럼 말하는데 듣는 사람 기분은 안 생각하니? 수연은 순간 눈을 깜빡였고 입꼬리만 살짝 올리며 젓가락으로 반찬을 건드렸습니다. 지우야, 나 그냥 분위기 풀어보려는 거였어. 너무 예민하게 받아들이지 마. 그 말엔 사과보다 가벼운 피로가 묻어 있었고 지우는 수저를 놓았습니다. 손끝에서 가볍게 부딪힌 그 소리는 식탁 위의 정적을 찢는 듯 울렸습니다. 그녀는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아니, 그냥 다 아는 거야. 그 말에 수연의 손이 멈췄고 저는 숨을 멈췄습니다. 아무도 웃지 않았고 아무도 다음 말을 잇지 않았습니다. 국물의 김조차 천천히 식어가는 그 식탁 위에 서로가 숨기고 있던 감정들이 조용히 내려앉는 듯 했습니다. 눈빛이 서로를 찌를 듯 부딪히고 있었고 말로는 덮어지지 않는 감정이 테이블 아래에서 요동치는 듯 했습니다. 지우는 자리를 털고 일어났고 수연은 무표정한 얼굴로 숟가락을 내려놓았습니다. 그 순간 세 사람의 사이에는 단순한 침묵이 아니라 이해와 오해, 짐작과 확신 사이에 아주 미세한 균열이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저녁 무렵 휴대폰 화면에 수연의 이름이 다시 떴습니다. 불을 끄고 어둠 속에 앉아있던 저는 진동음에 미세하게 움찔했고 화면을 보지 않으려 했지만 결국 손끝이 먼저 움직였습니다. 문자에는 단 한 줄. 오늘 밤엔 내가 먼저 줘. 형부. 단정한 문장이었지만 그 안엔 압박과 기대, 심지어 도발까지 함께 담겨 있었습니다.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그 화면을 닫고 천천히 몸을 일으켰습니다. 방문을 열고 거실로 나가자 지유의 방 앞에 조용히 멈춰선 그림자가 보였습니다. 지유였습니다. 그녀는 문을 열지 않고 그저 서 있었습니다. 등이 벽에 기대 있었고 머리는 살짝 숙인 채였습니다. 그녀는 제가 가까이 다가가도 눈을 들지 않았고 말 한마디 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잠시 그녀 옆에 섰습니다. 숨소리만이 조용히 섞여 흘렀습니다. 그녀가 입을 열었습니다. 형부, 오늘 밤은 누구 방으로 들어가요? 그 목소리는 슬픔보단 확인에 가까웠고 저는 한 걸음도 움직일 수 없었습니다. 수연의 메시지는 여전히 머릿속을 맴돌고 있었고 지유의 말은 그 메시지를 지우지 못한 채 더욱 무겁게 내려앉았지요. 그 순간 두 개의 문이 동시에 열려있는 기분이었습니다. 하나는 욕망으로, 하나는 죄책감으로. 발을 내딛는 순간 어디론가 굴러떨어질 것 같은 낭떠러지 앞에서 저는 그저 숨만 고르고 있었습니다. 지유는 고개를 들어 저를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눈동자 속엔 물기 대신 단단한 결심이 보였고 그 시선이 말했습니다. 나는 알고 있다. 하지만 아직 말하지 않겠다. 마지막 선택은 당신 몫이다. 형광등 아래 멈춰 선 저는 어느 쪽도 쉽게 갈 수 없었습니다. 문 하나를 열면 다른 문은 닫혀버릴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그 문 뒤엔 사랑도 미움도 아닌 무너진 관계의 조각들이 흩어져 있을 테니까요. 그날 밤 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단지 조용히 그 자리에 서서 두 사람 사이의 틈에서 천천히 무너져 가고 있었습니다. 아침이 되자 방 안은 기묘한 정적에 잠겨 있었습니다. 햇살은 창문 너머로 천천히 스며들었고 따뜻한 빛이 침구 위에 무심하게 내려앉았지요. 저는 침대 머리맡에 걸쳐 둔 수건을 들었습니다. 얼굴을 문지르려는 순간 익숙한 향이 코끝을 스쳤습니다. 분명히 수연이 쓰던 향수였습니다. 그 묘하게 달콤하고 날카로운 잔향은 세탁기를 한 번 거쳤을 터인데도 여전히 남아 있었습니다. 수건을 내려놓고 고개를 돌리자 베개에서 은근한 향이 다시 퍼졌습니다. 이번엔 전혀 다른 느낌이었습니다. 지우의 채취. 그녀가 머리를 감은 후 남기는 그 은은한 비누 냄새, 그리고 잠들기 직전까지도 남아있는 미묘하게 따뜻한 체온의 흔적이었어요. 한 공간 안에 두 여자의 향기가 겹쳐 있었습니다. 수연은 무심하게 흔적을 남겼고 지우는 아무 말 없이 그 공간을 지켜보고 있었지요. 향기만이 아니라 머리카락 한 올, 베개 커버에 남은 손톱 자국, 컵받침 위에 립스틱 자국까지. 이 모든 것이 너무 또렷하게 그러나 잔혹하게 겹쳐 있었습니다. 저는 천천히 벽에 등을 기댔습니다. 아무 말도 할 수 없었고
눈을 감는 것조차 두려웠습니다. 두 사람 모두를 떠올리면 죄책감이 쏟아졌고 어느 한쪽을 지우려 하면 다른 쪽의 표정이 떠올랐습니다. 이건 내가 만든 지옥이야. 그 말이 입술에서 새어나왔을 때 제 목소리는 놀랄 만큼 조용하고 무거웠습니다. 아무도 듣지 않았지만 저 자신에게 던지는 고백이었습니다. 지금 이 방 안엔 누구도 없었지만 사실 둘 다 있는 듯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문을 열고 나가려 했지만 그 손잡이조차 쉽게 잡히지 않았습니다. 죄책감은 향기보다 더 짙었고 감정은 그림자보다 더 무겁게 따라붙었습니다. 저는 침대 끝에 앉아 손등으로 이마를 문지르며 조용히 숨을 내쉬었습니다. 이곳은 분명 제 집이었지만 더는 안식처가 아니었습니다. 감정의 파편이 바다 곳곳에 흩어져 있었고 한 걸음 옮길 때마다 그 파편들이 발끝에 박히는 듯 아려왔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중심에 있는 건 바로 저 자신이었습니다. 저녁이 되자 집 안의 공기는 이상할 만큼 조용했습니다. 거실엔 불이 켜져 있었고 수연은 소파에 앉아 두 손을 무릎 위에 가지런히 올리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제게 눈길을 주지 않은 채 조용히 말을 꺼냈습니다. 형부, 그냥 우리 둘이 살아요. 더 숨길 것도 없고 이렇게 서로를 피하는 것도 이상하잖아요. 그 말은 가볍지 않았습니다. 오래 준비해온 듯 그녀는 떨림 없이 말했고 그 시선엔 단호함이 담겨 있었습니다. 순간 방 안의 공기가 무겁게 가라앉는 듯 했어요. 그때 지유가 방 문을 열고 나왔습니다. 그녀는 천천히 거실로 걸어 나왔고 아무 말 없이 수연을 바라봤습니다. 그 눈빛은 의심도 놀라움도 아닌 확신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수연아, 언제부터였어? 나 모를 줄 알았어. 내가 형부한테 어떻게 했는지 내가 정말 몰랐을 것 같아. 수연은 고개를 돌리지 않았고 오히려 더 당당한 표정으로 지유를 바라봤습니다. 지유야, 형부가 나한테 먼저 다가온 거 아니야. 나 기다렸어. 넌 맨날 바쁘고 형부는 외로워 보였고 누가 먼저였든 지금 중요한 건 형부가 나를 바라본다는 거야. 지유는 그 말을 듣고도 미소를 흘리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식탁 옆에 서서 조용히 손을 들어 올렸고 목소리는 낮았지만 결연했어요. 그 사람은 내 거야. 수연아, 너 아무리 그런 말 해도 형부는 결국 내 옆으로 돌아올 사람이야. 그건 너도 알고 있잖아. 두 여자의 시선이 날카롭게 엇갈렸습니다. 말보다 더 많은 감정이 오고 갔고 그 짧은 순간 안에 지난 모든 날들이 함축된 듯 했습니다. 저는 그 사이에 서 있었지만 누구에게도 시선을 줄 수 없었습니다. 거실 안, 식탁 위, 조명 아래의 그림자들은 서로의 영역을 침범하듯 겹쳐졌고 그 위에 깔린 침묵은 곧 말보다 더 큰 충돌이 될 것 같았습니다. 숨기던 감정이 마침내 표면 위로 드러났고 그날 밤은 더 이상 되돌릴 수 없는 진실 위에 올라서고 있었습니다. 그날 오후 형부가 외출한 사이 집 안에는 지유와 수연 단둘만 남게 되었습니다. 거실엔 바람 소리조차 들어오지 않을 만큼의 정적이 흘렀고 두 여자는 서로의 기척을 느끼며도 아무 말 없이 움직였습니다. 부엌에서 물을 마시던 지유는 등을 돌리자마자 마주선 수연과 눈이 마주쳤습니다. 순간 공기 중의 모든 감정이 벽에 튕기듯 부딪혔습니다. 언니한테는 비밀이죠. 수연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웃음기 없는 말투였고 눈빛은 더 이상 피하지 않았습니다. 지유는 고개를 뒤틀며 짧고 단단하게 맞받았습니다. 친구한테는 비밀이죠. 그 말 돌려주고 싶었거든. 수연은 소파 팔걸이에 몸을 기댔고 지유는 식탁 옆에 서서 두 팔을 가볍게 꼰 채 시선을 고정시켰습니다. 말보다 눈빛이 더 날카롭게 부비쳤고 단어 하나에 담긴 의미가 서로의 피부를 찌르는 듯했습니다. 형부가 나를 먼저 바라봤던 순간 나도 참으려고 했어요. 언니가 형부랑 나누는 감정을 훔치고 싶진 않았거든요. 그런데 이미 틈이 벌어져 있었잖아요. 수연아, 넌 그 틈을 만든 사람이야. 스스로 깨뜨려 놓고선 마치 누군가가 먼저였던 것처럼 말하지 마. 그렇게 말하면 내가 덜 나빠지는 것 같아. 침묵이 다시 한번 길게 흘렀습니다. 그 안에는 누가 옳은지도 누가 먼저였는지도 없었습니다. 단지 둘 다 형부를 원했고 그 마음은 더는 숨겨지지 않았습니다. 수연은 시선을 천천히 내리깔았다가 다시 고개를 들어 지유를 응시했습니다.
처음부터 진심이었어. 진심이면 다 용서돼. 그게 다야? 수연아, 진심이라는 말은 가장 이기적인 사람들이 먼저 꺼내는 변명이야. 두 사람 사이 형부는 보이지 않았지만 여전히 그 중심에 놓여 있었습니다. 대화는 돌이킬 수 없는 감정을 끄집어냈고 그 감정들은 이제 각자의 입술을 통해 날카로운 칼처럼 서로를 찔러내고 있었습니다. 무너진 경계는 다시는 복구될 수 없는 선이 되었고 그 선 위에 놓인 마음은 더 이상 비밀이 아니었습니다. 모든 것이 끝난 후 집은 기이할 정도로 조용했습니다. 지우도 수연도 떠난 뒤였습니다. 누군가는 문을 닫고 나갔고 또 다른 누군가는 아무 말 없이 사라졌습니다. 그 빈자리엔 말 대신 공기만이 무겁게 남아 있었고 그 공기는 기억처럼 방 안을 떠돌고 있었습니다. 거실 소파에 앉은 나는 두 눈을 감고 한숨을 길게 내쉬었습니다. 이불 끝에 남아있는 체온, 화장대 위에 미처 가져가지 못한 향수, 그리고 머그컵에 반쯤 남은 립스틱 자국. 둘 다 사라졌지만 흔적은 오히려 더 선명하게 남아 있었습니다. 한 명을 택하지 못한 죄책감과 두 사람 모두를 잃은 후회의 감정이 교차하는 가운데 나는 이 관계에 이름을 붙일 수 없었습니다. 그것이 사랑이었다고 말하면 너무 비열하고 잔인할 것 같았고 단순한 욕망이라면 이렇게까지 아플 리 없었습니다. 사랑이었다고는 말 못해요. 그래야 덜 부끄러우니까요. 나는 조용히 그렇게 중얼였습니다. 그 말이 입 밖으로 나오는 순간 마음 어딘가에 있던 감정의 뭉텅이가 조용히 무너졌습니다. 두 사람이 남기고 간 온기 속엔 따뜻함도 있었지만 그보다 더 짙은 외로움이 얽혀 있었습니다. 나는 다시 눈을 떴고 천천히 몸을 일으켰습니다. 걸을 때마다 울리는 바닥 소리조차 공허하게 들렸습니다. 나 혼자만 남은 이 집 안에서 더는 누구의 체온도 기대할 수 없다는 사실이 피부에 닿을수록 이 모든 관계의 끝이 얼마나 허무하고 차가운지 실감할 수 있었습니다. 기억만 남았고 냄새만 남았고 손끝에 스친 감촉만 남았습니다. 그런데도 그 누구도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나 역시 이제는 이 모든 걸 잊어야겠지만 잊지 못할 것이란 사실 또한 알고 있었습니다. 사랑이라고 믿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아니었습니다. 아니, 그래야만 했습니다. 사랑이었다면 이렇게까지 서로를 상처 주고 무너뜨릴 수는 없었을 테니까요. 두 사람 모두 떠난 집엔 말 대신 숨결만 맴돌고 베개 끝에 남은 향기에 난 아직 멈춰서 있었죠. 누굴 택할 수 없던 나였고 그대가 로둘 다 잃었죠. 사랑이었단 말은 입에 올릴 자격조차 없네요. 사랑이었다고는 말 못해요. 그래야 덜 부끄럽겠죠. 손끝에 남은 체온마저 죄처럼 차갑게 식었어요. 기억만 냄새만 흔적만 남아서 이건 내가 만든 지옥이죠. 이불에 남은 너의 재취, 거울에 비친 또 다른 눈, 무너져버린 우리 새 사이 그 안에서 나만 남았죠. 사랑이라 말한 적 없지만 진심이 없진 않았어요. 하지만 진심으로도 상처밖에 줄 수 없었죠. 사랑이었다고는 말 못해요. 그렇게 믿고 싶지만요. 입맞춤보다 무거운 눈빛 아직도 가슴에 박혀 있어요. 혼자만 남은 이 밤이 말하네요. 이건 되돌릴 수 없는 끝이죠.
못해요. 그냥 사랑이 아니기